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의 미션스쿨에 다닐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경기도에 있는 미션스쿨을 졸업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그곳에서 다녔습니다. 사립학교이며 튼튼한 재단 덕분에 학교 시설이 매우 좋았습니다. 규모도 제법 컸습니다. 학교의 자랑 중 하나는 실내 수영장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은 수영 과목이 없었지만 중학생은 수영이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방학 중에도 약 2주간 수영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는 친구들과 학교 수영장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잊지 못할 그 일은 정말 습한 이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습도도 높아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아침 7시쯤 친구를 만나 학교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수업 전에 놀고 싶어 일찍 나선 것이었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에는 선생님이 계셨고 수영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와 친구는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친구가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샤워장으로 들어갔고 저는 먼저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수영장은 고요했고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준비 운동 후 자유형으로 한 바퀴를 돌고 레일에 매달려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빗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첨벙 소리가 저의 반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물의 파문이 잔잔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쪽으로 누군가가 헤엄쳐 왔습니다. 50m를 헤엄치면서 한 번도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던 것은 단 한 번도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보였습니다. 미역처럼 검은 머리카락이 물에 나풀거리며 헤엄쳤습니다.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었고 제 팔은 레일에 걸쳐 떨렸습니다. 이발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와 그것의 거리가 대략 10m였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반만 물 밖으로 내민 채로 나를 주시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물 밑을 확인했지만 눈 밑의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지러웠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는 사무실에서 수건을 칭칭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친구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와 수영장으로 갔을 때 제가 레일에 걸린 채로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고 합니다. 눈도 흰자만 보이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부터가 환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가끔 수영장을 가는데 그때마다 무심코 제가 있는 라인의 맞은편을 살핍니다. 또 다시 그것이 칠흑 같은 긴 머리를 물결에 나풀거리며 제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머리카락. 저는 심심할 때마다 머리를 빗는 습관이 있습니다. 11살 때, 그때는 10살 때부터 기른 머리가 꽤 자랐습니다. 이유는 미용실에 가기도 귀찮았고 긴 생머리가 못난 내 얼굴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때 그 머리는 1년 만에 자란 머리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길었습니다. 11살이 된 그날부터 이상하게도 머리가 많이 자랐기 때문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씩은 머리를 다듬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머리를 빗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머리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긴 생머리 소녀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난 내 나름대로 머리 스타일을 바꾸려고 시도해보았지만 이놈의 저주받았는지 축복받았는지 하는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버려 항상 긴 머리를 하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굣길 혼자 쓸쓸하게 가고 있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봐, 거기 머리 긴 학생. 뒤를 돌아보니 가로등 밑에 잡다한 생활용품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주인인 듯한 한 아저씨가 앉아 있습니다. 왜요? 너 그 머리 때문에 고생이 많지? 그리 좋아하진 않은데 싫어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 머리가 싫어지면 이리 오라고. 좋은 걸 줄 테니까. 이상한 기운을 풍기는 아저씨를 뒤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긴 이 머리가 좋은 건 아니잖아. 혼자 웅얼거리며 빗을 빗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헝클어졌네. 머리 좀 감아야겠습니다. 샤워기를 틀고 서서히 적셔오는 내 머리에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처음엔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아 그대로 샴푸칠을 했습니다. 눈이 따갑습니다.
두 눈을 감고 머리를 헹구기 위해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또다시 머릿속에 무언가 있는 듯한 이 느낌, 낯설지 않습니다. 머리 빗을 때 나는 그런 느낌, 비슷했습니다. 샤워기를 끄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이제 두 눈을 뜨면 마르지 않은 촉촉한 머리. 좋은 느낌이 나는 그런 머리가 되어 있겠지. 두 눈을 떴습니다. 머리카락들이 지저분하게 위로 뻗쳐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런 머리카락들이 보기 싫어 잘라버리려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그때 머리카락이 내 목을 조금씩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재빠른 가위질로 목 주위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목에 선명한 머리카락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머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는 길에 그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 오늘도 오실까? 학교에서 친구 미숙이에게 가로등 아저씨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미숙이가 말했습니다. 그 이상한 물건 팔던 아저씨 말이구나. 그 아저씨, 우리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분이신데 그 아저씨 딸이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죽었다대. 근데 그 딸이 차창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 있었다는 거야.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차만 있으면 주인을 찾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차가 불법으로 산 차라서 주인이 누군지 찾지도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대. 결국 범인은 못 잡은 거지. 미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딸이 죽은 이후로 정신이 나갔는지 대기업에 잘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런 짓 하고 있잖아. 무시해, 그런 아저씨.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 아저씨가 불쌍해졌습니다. 하굣길 그 가로등 밑에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이봐, 그 어제 긴 머리 학생. 나랑 친해지기라도 한 듯 말을 걸기도 전에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아직도 그 긴 머리가 좋니? 갑자기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자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져가 봐. 안경이었습니다. 이걸 왜요? 머리를 더 쉽게 자를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남기며 아저씨는 희죽거렸습니다. 이 아저씨가 미쳤나.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 자르고 싶어. 자르고 새로운 머리로 바꾸고 싶다고. 그치만 금방 자라나는 걸. 화장실로 왔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머리를 자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가위를 꺼내들어 자르려는 순간 어제 목을 조르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아저씨가 준 안경이 생각났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눈에 썼습니다. 더 잘 안 보이잖아. 그리 크지 않은 비명소리를 지르고 나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한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카락은 내 머리에다 허리까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라. 그건 애초부터 내 머리카락이 아니었어. 6년 전 내가 죽은 이후 길러왔던 내 머리카락이야. 말문이 막히고 몸조차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 아파트의 한 가정집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가위로 자신의 목을 잘랐다고 합니다. 자살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목 없는 여자의 시체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여학생의 잘린 목이 이 사건 현장 어디에서도 남아있지 않아 더욱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가로등 밑 한 아저씨와 여학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숙 학생, 도와줘서 고마워. 드디어 잡았어. 내 딸의 원수. 그 뱅손이범 딸이 제 친구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세 번째 이야기, 독사괴담. 7년 전에 우연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전라도 김제의 모악산 주변에 있는 곳에 여러 날 신세를 진 적이 있습니다. 김제에 있는 모악산 주변에는 여러 종교 단체들이 많고 이상한 복장을 한 도인들도 있었고 무속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악산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인 금산사가 있습니다. 제가 갔었던 모악산 주변에는 수행하는 도인들이 많았고 제가 머문 곳에도 어떤 도인 한 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저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생긴 것도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마주쳤지만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심히 고개를 돌리고 제가 묵을 방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시간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서 모두 모여있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도인분과 인사를 하면서 서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제 첫인상과는 다르게 예의도 바르고 충청도 분이신지 안녕하셔요라고 하면서 순수해 보이고 좋은 분 같아서 그 후 마음을 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도인분께 제가 살고 있는 곳,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이러이러하게 되어서 이곳까지 방문하게 되었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생활 이야기를 했고 그 도인분도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하다가 자기가 수행을 많이 해서 갑자기 뭔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길래 내 생년월일씨와 내가 아는 다른 사람 생년월일을 가르쳐주면서 뭔가 물어보니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시간 이야기하다가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 사이 그 도인 아저씨는 어떤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그 산에는 천년 묵은 독사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도인 아저씨는 천년 묵은 여우라 그랬시요라고 하면서 여우다 독사다 하면서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듯한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길래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천년 묵은 여우가 어느 산에 있어요? 정말 그런 게 있나요? 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인분은 절더러 몰라도 된다고 하고 그 할머니는 양이 알고 싶다잖아라면서 두 분이서 쿡쿡 웃으시면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마치 절 아가 대하듯이 장난을 치듯이 대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무슨 이야기냐 궁금하다. 천년 묵은 독사인지 여우인지 정말 있냐? 어느 산에 있냐? 어느 산이냐라고 계속 물어도 계속 웃기만 할 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전 그 후에 너무 궁금해서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산에 뭐가 있다는 걸까? 정말 그런 게 있는 걸까? 무슨 이야기일까? 계속 궁금하고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 다시 그 모악산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아저씨가 그때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전에 그 할머니와 얘기했던 게 뭔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더군요. 그 아저씨가 모악산 금산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꿈에서 그동안 금산사의 주지로 계셨던 주지승들의 영들이 모두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주지승들은 그 도인 아저씨께 어떤 염주를 주셨다고 하더군요. 그 염주는 투명했고 염주 알마다 용이 들어있는 희한한 염주였다고 했습니다. 그 염주를 건네준 주지승들이 그 아저씨께 이러더랍니다. 이것은 여의 주인이라. 월명산에 천년 묵은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를 물리칠 수 있다. 월명산으로 가라라고 했고 그 아저씨는 꿈에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명산이 어딜까 알아보니 전라도 어디에 있는 산이라서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그곳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 산에는 천년 묵은 독사가 산다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 도인 아저씨가 여우가 아니고요. 라고 하니까 독사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 독사를 본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 아저씨가 동네 주민들한테 어떤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산까지 갔다고 무서워서 다시 내려왔다나? 그 뒷 이야기는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아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그 독사 이야기를 친구한테 들었다고 하더군요. 어느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의 작은 엄마가 그 동네에서 사시는데 그 뱀을 보고 놀라서 다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인즉 그 아줌마가 산에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 중에 어떤 하얀 뱀하고 마주쳤다고 하더군요. 그 뱀은 다른 뱀처럼 사람을 봐도 피하지도 않고 옛날부터 뱀이 오래 묵으면 하얗게 된다라는 말도 생각나서 혹시 저 뱀이 천년 묵은 그 독사인가 보다 해서 아주머니가 막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 독사가 아줌마를 쫓아가는데 사람이 뛰어가는 것보다 뱀이 기어서 아줌마를 쫓아가는 게 더 빨랐다고 하더군요. 아줌마를 추월했는데 그 뱀이 분명 기어서 오는 건데 그 속도가 어마하게 빨랐다고 하더군요. 아줌마가 그걸 보고 더 놀라서 도망가다가 어느 구덩이 같은 곳에 걸려서 발을 심하게 다치고 여러 날을 앓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마. 왜들 그런 말 많이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무서운 얘기를 하면 주변에 귀신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실화이든 거짓말이든 자신도 모르게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여태껏 그런 이야기는 미신으로 치부하고 안 믿었는데요. 이번 설날을 계기로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들은 모두 저와 두세 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 아이들이 워낙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설날 바로 전날 오랜만에 만난 사촌 동생들과 사랑방에서 한참 그동안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설에 사촌들을 아주 오랜만에 보게 되었거든요. 한 4년 만인가요?
그러다가 동생들이 오랜만에 제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생들도 모두 중3, 중2 아니면 고1 되는 아이들인데 유치하게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할아버지 집은 시골에 있는 한옥입니다. 그 한지로 만든 문이 있고 뒷간은 빠지면 큰일 나는 뒷간으로 되어 있는 정말 시골집입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한참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오싹하게 돋은 소름을 보며 웃다가 그 사랑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자는 사랑방에서 여자는 안방에서 잤습니다. 한참 잘 자고 있을 때 마당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고개를 들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가위에 눌린 겁니다. 정말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가위를 마지막으로 눌린 게 2년 전이었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많이 겪어본 일이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우선 못 숨지겨도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레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 옆에 바로 2살 어린 동생이 자고 있었는데 눈을 돌려서 바라보니 그 동생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가위를 눌린 듯 눈만 껌뻑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아마도 다른 사람과 같이 가위를 눌린 건 예전 그 이상한 친구네 집에서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친척 동생과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사각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사랑방 앞까지 그 발자국 소리가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친척 동생의 눈이 커지면서 저한테 계속 뒤를 보라는 듯이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문이 있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내 옆에 동생이 문이 있는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잤다는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해도 뒤를 볼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해서 그냥 눈을 껌뻑이며 친척 동생만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그 발자국 소리가 멈추고 나서 차츰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소곤거리는 말이었는데 아마 대화 내용이 누구네가 어디 집에 갔었는데 초상이 나서 설 명절은 다 보냈다는 그런 소리더군요. 물론 그 대화 소리는 제 뒤에서 들렸습니다. 즉 귀신들 대화란 말이죠. 그때 친척 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을 감더군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무섭긴 되게 무서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동생은 말도 못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그러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찬바람이 등 위로 불더라고요. 그렇게 추워서 한참 오들오들 떨고 있을 때 등 뒤에 그 귀신이 말했습니다. 여긴 누구네 집이지? 거짓말쟁이 집.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그 거짓말쟁이가 저를 뜻하는 걸 알고 숨을 죽이고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등 뒤로 땀이 흥건히 흐르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동생은 그대로 기절했는지 어쨌는지 눈도 안 뜨고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듣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귀신의 그 다음 말을 듣고는 저도 그냥 기절해버렸습니다. 바로 제 귀 옆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짓말쟁이는 죽어야 된다. 바로 설날 당일날 저는 이제껏 제사를 안 따라가서 다들 제 늦잠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제 옆에서 잠자던 동생은 제사를 따라 나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스스한 몰골로 부엌에 찾아가니 설날 아침에 왔는지 친척 누나가 향수 냄새를 펄펄 풍기면서 아침 줄까? 하고 묻더군요. 제가 됐다고 대답하고 부엌을 나서니까 제 친동생이 저한테 와서 자꾸 캐묻더라고요. 왜 아침에 그렇게 땀을 흘렸냐고.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놔서 친척들이 모두 화를 냈다고 말해주더군요. 물론 그 방문을 연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누워있었던 위치가 문 조금 앞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문 쪽에 근접하게 있었으니 밤바람도 가장 많이 맞았을 텐데 땀을 자꾸 흘리면서 잠을 자니 할머니가 걱정하셨다고 동생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끝나고 그 친척 동생이 돌아와서 외갓집에 가기 전에 해주었던 말이 그때 눈을 감기 전에 본 게 여자 둘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누구였냐고 물으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그 마을 다리 공사 중에 아래에 깔려서 죽은 여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제 동생이 그 여자와 친하게 지냈는데 나이대는 아마 제 친척 동생과 비슷했나 봐요. 그 여자아이를 보고는 그만 기절했었답니다. 울면서 말이죠. 그렇게 제 친척 동생은 몸을 몇 번 부르르 떨더니 그만 얘기하자고 하면서 바로 자기네 외갓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도 그 친척 동생이 간 뒤로 바로 아버지한테 빨리 좀 가자고 보채서 무사 귀환했습니다. 그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섬뜩했는지
어젯밤 꿈에도 한참 시달렸습니다. 하여간에 무서운 이야기 정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주위에서 귀신이 같이 듣고 있는 것 확실합니다. 5번째 이야기, 친구의 실화괴담. 어느 날 제 친구네 엄마가 꿈을 꾸셨습니다. 지자 형태로 지어진 초가집에서 제 친구 엄마와 제 친구가 둘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영이는 집에 없었고 엄마 혼자서 마당에 고추를 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서 영호라는 아이가 여기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눈도 부리부리하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풍기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면서 영호에 그러셨습니다. 제 친구네 엄마가 너무 황당하고 겁도 나서 꿈에서 그 할아버지와 실랑이 하면서 대문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제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학교 마치자마자 곧장 집으로 와. 왠지 기분이 그렇네. 학교에서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걔 꿈일 거야 라고 같이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그날 엄마가 말한 것이 걸려서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저도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로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 돼갈 쯤에 보영이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이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가 겁에 질려서 말을 못하더군요. 한참 있다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그날 친구가 집에 일찍 들어갔는데 엄마는 장 보러 갔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전화벨이 울리길래 아무 생각 없이 여보세요? 하고 받았습니다. 웬 나이든 남자 목소리로 누가 거기 영호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 끊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6번째 이야기, 내 방의 귀신. 1시만 넘으면 거실 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베란다라고 해야겠습니다. 거실과 베란다는 연결되어 있고 베란다에서 쭉 가면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창문을 넘으면 제 방이고 그 창문 및 구석진 곳을 쳐다보면 항상 무섭고 예전의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창피했던 일, 슬펐던 일, 기쁜 일이나 정말 자랑스러운 일은 저 기억 속에 집어넣고 소외감을 느껴 자살 충동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느낌이지만 그쪽에는 소녀 귀신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곰인형을 만지며 원한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느낌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개념 없을 때 부모님 속만 태우고 3시까지 컴퓨터하고 자던 적이 많았습니다. 교과서는 수면제 같고 공부란 단어는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생한데 건장한 최고의 남자가 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자는 곳과 컴퓨터가 있는 곳은 가깝습니다. 한눈에도 들여다볼 수 있죠.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건장한 최고의 남자가 자고 있는 저를 보며 시익하고 한 번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잠을 한 번도 못 잤습니다. 등골에선 식은땀이 흐르고 머릿속은 공포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겨우 아침이 오고 저는 컴퓨터 책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의자가 제 잠자리 쪽으로 돌려져 있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주전자는 끓지 않는데 주전자가 끓는 소리든가 엘리베이터 속에서 키보드를 마구잡이로 두들기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정말 수없이 나열할 정도로 저에게는 환청이 들려왔습니다. 요새는 잘 때 발을 삐죽이 내놓고 잘 수 없습니다. 환청이란 게 안 통하니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어이없긴 하지만 발을 내놓고 자면 항상 가렵습니다. 그냥 가려운 게 아니고 누가 간지럽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때마다 시익 웃으며 저의 발을 간지럽힐 귀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정말 못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귀신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저한테는 환청이란 것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귀신은 제가 힘들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와서 환청을 들려주었다는 것을. 수호신일지 아니면 악마의 장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귀신이 아니었더라면 저의 꿈을 포기하고 평생 컴퓨터란 것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끼는 한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지칭합니다. 허나 꿈을 포기하려 하고 쾌락만 찾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란 게 진정 악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7번째 이야기, 귀신에 홀린 걸까? 저는 의정부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잔뜩 취한 채 동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몇십 분을 가자 동서울에 도착했고 거의 막차 시간이어서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잠실로 가자고 했습니다. 잠실로 가서 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지폐 몇 장 내밀고 내렸습니다. 전 잠실 롯데백화점에서 쭉 걸렀습니다. 석촌호수 쪽으로 걸으며 송파구청에 있는 큰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인공호수라지만 아주 바람 좋고 풍경 좋은 석촌호수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 새벽 3시에도 조깅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석촌호수 동호 위쪽 길로 쭉 걷다가 송파동에 이르렀습니다. 송파 1동에 석촌호수와 마주보는 세븐일레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븐일레븐에서 담배를 한 갑 산 뒤 한 대 빨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상가가 굉장히 많은데 역시 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하늘에겐 약간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조용한 주택가로 걸었습니다. 아마 PC방 있는 골목이었는데 당근 PC인가로 기억합니다. 전 그 길로 쭉 걷다가 놀이터가 보였고 그 뒤에 인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전 그 아파트에서 이상한 검은 조깅복을 입은 남자가 뛰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전 상관 안 하고 계속 걸렀습니다. 그 조깅복을 입은 남자도 이쪽으로 뛰어오는 것 같았는데 거리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인광 아파트를 지나고 놀부보쌈이 있는 곳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남자는 저를 보며 달리고 있었지만 거리는 전혀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전 술김에 욕설을 뱉은 후 주위에 있던 돌을 그 남자를 향해 있는 힘껏 찼습니다. 그러자 거리도 안 좁혀지던 남자가 저에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전 쫄아서 존나게 뒤로 도망쳤습니다. 떼우레이크빌인가? 그 앞 신호등을 건너 찜질방이 있는 블럭으로 갔습니다. 방이동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 왕년에 조금 뛴다고 자부하던 터라 체력은 만빵이었습니다. 그대로 좀 떨어져 있는 방이중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 그 학교 앞에 작은 테니스장 같은 것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그 남자가 잠깐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전 뿌리치고 올림픽 공원으로 내장 빠지게 달렸습니다. 전 숨이 엄청나게 찼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뛰어왔는지 뒤를 보자 그 남자는 다시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그 남자를 바라보았으나 다시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그 남자는 계속 뛰기만 했습니다. 정신병자구만. 전 혼잣말로 중얼거린 뒤 그 남자를 향해 걸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거리가 좁혀지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이봐, 왜 따라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당신은 왜 날 따라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한테 당신이 먼저 따라왔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대기 지금까지 내 뒤를 쫓아왔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죽도록 뛰다 보니 술 기운은 사라졌고 그 남자와 계속 네가 계속 따라왔잖아 라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 해가 뜨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모두 헤어졌습니다. 술 많이 처먹어서 헛것을 본 건가요? 아니면 그 자식이 정신병자였던 건가요? 아니면 귀신에 홀린 건가요? 그 남자는 계속 제가 그 남자를 쫓아갔다며 우기고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귀신 목소리. 오빠가 성남에 사시는데 친구분들과 분당 당구장으로 놀러 가셨습니다. 새벽 1시쯤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차를 타러 가셨습니다. 지하 1층을 눌렀는데 원래 다른 층에서 눌러도 지하 1층에서 멈추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하 3층으로 내려가더니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그냥 갔다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닫히기를 기다렸는데 15초 안에 문이 닫히는데 1분 정도 있었다가 닫혔습니다. 지하 1층을 다시 눌렀는데도 25층으로 가버렸습니다. 25층에서 또 다시 멈춰서 문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원 초과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났는데 사람은 오빠밖에 없는데 계속 삐삐거렸습니다. 오빠는 귀신이 장난치는 걸 알고 내리려고 했는데 뒤에서 귀신 목소리로 내려라는 소리가 나서 갑자기 얼어버렸습니다. 내리려다가 발이 떼지질 않아서 계속 서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툭 민 것 같이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히고 내려갔습니다. 25층은 사람들이 자는 곳이었는데 사람들도 없고 해서 핸드폰으로 친구에게 전화하려고 보니 핸드폰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껐다가 다시 켜려고 껐는데 켜지지 않아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를 보니 친구 번호인데 받았는데 친구가 너 어디야라고 해서 나 지금 25층 이렇게 말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친구가 올라와서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있었다가 집으로 왔는데 밥도 잘 안 드시고 계속 아프셨습니다. 9번째 이야기, 기숙사 괴담. 3월 두 번째 해부 실습을 끝내고 새벽 5시쯤 방에 돌아왔다. 포르말린 냄새가 가실 때까지 씻다 보니 어느새 6시. 아래층에서 자던 민희는 벌써 일어나서 내가 나오자마자 씻으러 들어갔다. 2시간쯤 잘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올라갔다.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잠이 잘 오질 않는다. 오늘은 가슴과 팔을 해부하느라 까데바의 얼굴을 계속 봤다. 포르말린의 흑갈색으로 변해버린, 그래서 사람 같지 않은 그러나 표정까지 그대로 있는 건 정말 너무 사람 같은, 그래서 늘 이상한 느낌을 주는 까데바의 얼굴. 마지막에 해부를 끝내고 까데바를 싸면서 천을 밑으로 넣으려고 잠시 머리를 들어 안았는데 무게의 묵직함이 순간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안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그 순간 문득 목이 메이면서 기분은 바닥을 치고 말았다. 자꾸만 생각나는 까데바의 얼굴을 지우려고 애쓰면서 옆으로 누웠는데 어느새 미니가 들어와서 서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라고 말하려고 했다. 근데 문득 잠든 줄도 모른 내 몸이 가위에 눌린 듯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2층 침대 난간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미니는 나를 등지고 서 있었는데 문득 보니 교복을 입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서는 그 아이는 미니가 아니었다. 단발머리의 여고생. 아니, 여고생이라기엔 좀 늙은 얼굴,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분명 정면으로 얼굴을 봤는데 눈이 마주친 느낌이 없다. 기억을 아무리 되살려봐도 눈을 본 기억이 없다. 그녀가 좀 더 가까이 걸어와 침대 바로 옆에 섰다. 그리고 손을 난간 사이로 뻗어 마치 나를 찾는 듯 휘젓기 시작했다. 아슬아슬하게 나를 비껴가는 손을 보면서 나는 뒤로 피할 수도 없이 고정된 채 그 아이의 정수리를 보고 있었다. 이상한 건 내가 정말 잠들었는지 여부다. 늘상 가위에 눌리는 건 까무룩 잠들었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에 깼을 때였는데 나는 분명히 생각의 골몰에 있었고 아직까지 젖어있는 머리의 느낌조차 너무 생생했으니까. 무엇보다 가위에 눌렸을 때 보이는 흐릿한 주변의 모습과 달리 평소에 보는 것처럼 주변의 모습이 너무 뚜렷하고 확실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미니가 샤워하는 물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것. 정말 이건 꿈이 아닌지. 그렇게 아슬아슬함에 몸서리를 치고 있던, 아니 몸서리조차 치지 못하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갑자기 침대를 더듬던 손이 한번 올라갔다가 없어졌다. 그리고 몸이 갑자기 편안해짐을 느꼈다. 살았다 싶어서 똑바로 누웠다. 그런데 침대 옆으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우리 조 까데바의 얼굴이 보였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나에게 옆 얼굴을 보이면서 서 있는 까데바. 그 어떤 표정 변화도 없이 해부대 위에 있던 그 색, 그 모양, 그 자세 그대로 단지 내 옆에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묘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냥 암묵적 합의였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적대감이 없다는 걸 느끼고는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별로 잔 것 같지도 않은데 룸메들이 깨우는 소리에 잠도 채 깨지 않은 채 수업을 들으러 갔다. 나중에 미니 말을 들으니 씻고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 편안히 자고 있고 내 침대보가 매트리스로부터 많이 벗겨져 있어 당겨주었다고 한다. 거의야 어려서부터 늘상 눌리던 거고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번처럼 그렇게 황당무계한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나는 그냥 꿈이려니 환상이려니 하면서 다시 잠을 잔다. 그런데 저번 상황에 등장하던 그 지지배만 나오면 나는 다시 잘 수 없었다. 꼭 사람 깨워놓고 괴롭힌다. 한 달은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여고생은 나를 잊지 않았다. 참 그녀는 낮과 밤을 가리질 않고 그 심심함을 해소하는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저녁 먹고 올라오니 7시쯤 된 시간이었다. 너무 졸린 나머지 낮잠을 자기로 결정했다. 왁자지껄 모여서 떠들고 있는 룸메와 다른 방 녀석들을 마루에 둔 채 나는 유유히 쪽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늑한 침대에 몸을 뉘었다. 한 1시간쯤 잔 것 같은데 룸메 은영이가 들어왔다. 그러더니 저를 깨우면서 언니 이제 일어나, 밤에 못 자. 하면서 몇 번 손을 잡고 흔들더니 내가 그냥 나 더 잘래. 하면서 구석으로 굴러가니까 늘 그랬듯이 사다리를 타고 2층 침대로 올라왔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밖에서는 아직도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영이가 내 왼쪽 옆에 누웠는데 내가 그냥 너도 자라고 이러면서 잠결에 오른손으로 은영이의 왼손을 잡아 약간 끌어안는 듯한 자세로 누웠다.
그랬더니 은영이가 대답 없이 살짝 왼쪽 옆으로 비스듬히 돌아 누웠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왠지 으스스하니 추웠다. 그래서 이불을 끌어올려 덮으려고 보니 은영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니 깨우러 온 것이지까 더 잘 자네 하면서 그냥 누웠다. 그 순간 마루에서 은영이 특유의 사투리와 너털웃음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그냥 피식 웃다가 등골이 오싹해졌다. 방 안은 어두워서 사람이 식별이 잘 안 되고 상대방은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데 생각해보니 단발머리라는 사실의 은영이라고 판단했을 뿐 은영이라고 단정지을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무서움에 몸을 일으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저번처럼 어느새 가위 눌린 상태가 되어 있었다. 옆에 누워있는 그 아이는 저번에 사정없이 손으로 침대를 더듬어 주시던 그 늙은 여고생인지 움직일 생각도 없이 내 손을 잡고 있을 뿐이고 처음에 느꼈던 한기는 갈수록 심해졌고 그 알 수 없는 존재와 몸이 닿아있는 팔은 마치 찬물이 담긴 고무팩 같은 것에 닿은 양 차가움을 느꼈다. 이번엔 할아버님도 오시지 않았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정말 끔찍함과 한기에 시달리면서 정말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는데 어쩌다가 어억 하는 소리가 흘러나갔다. 그랬더니 미니가 언니 또 잠꼬대한다. 이러면서 까르르 웃었다. 한참을 몸부림치다가 늘 그래왔던 그대로 잠을 자보려고 시도를 했다. 눈을 감고 몸에 모든 힘을 빼고 근데 얼마 뒤 거의가 풀리지도 않고 잠이 들지도 않았는데 앞에 누워있던 그 정체불명의 인간은 내 손을 스르르 풀고 일어나더니 처음에 올라온 것처럼 침대를 내려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루에는 아무도 없었다. 계속 애들이 떠드는 소리도 들었고 언니 잠꼬대한다며 웃던 소리도 들렸는데 무서움에 무작정 복도로 나가서 옆방에 갔더니 문이 열려있고 애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다. 시간을 확인하니 10시쯤 되었었다. 물어보니 일어나기 직전에 내 잠꼬대를 들었을 리는 만무해 보였다. 내가 자러 들어간 후 한참 떠드는데 얼마 안 돼서 내가 다들 조용히 좀 하라고 방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래서 다들 일어나서 옆방으로 왔다고 했다. 이제 그 귀신분은 변신술 목소리 여럿으로 분열하기까지 하셨고 지켜주셨던 까데바 할아버님은 나타나지 않으셨고 나는 무서움에 떨며 늦게까지 버티다가 싫다는 미니 옆에 낑겨 누워 자야 했다. 시험 없는 주말이라 룸메들이 다 집에 가고 나랑 미니만 기숙사에 남아 있었는데 미니 역시 자유를 만끽하겠다면서 저녁 때 나가버렸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나는 시시인 남친과 한참을 놀다가 방 안에 들어왔다. 그냥 자려니 무서웠다. 그래서 남친한테 부탁을 했다. 잠들 때까지만 있어달라. 그리고 무서우니 2층엔 안 올라가고 비어있는 미니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남친은 바깥쪽에 누워서 팔베개를 해주고 토닥토닥 자장가를 부르다 내가 잠들자 슬쩍 빠져나갔는데 나는 깨버렸다. 남친이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고 슬리퍼 끌면서 걷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비몽사몽 잠이 든 건지 안 든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똑바로 누워 2층 침대의 밑면을 보고 있는데 2층 침대 매트리스가 찢어져 있는 게 보이는 것이었다. 저거 언제 찢어져 있었지? 하는 찰나에 그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지더니 누군가 한쪽 눈만 내민 채 나를 마주봤다. 정말 눈을 크게 떠서 눈동자가 흰자위 안의 계란 노른자처럼 딱 들어가게 뜨고 움직이지도 않고 나를 보고 있었다. 욕이 나왔다. 또 가위에 눌려버린 것이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눈을 보면서 눈조차 못 감고 있는데 밖에서 미니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나는 그 상태에서 풀려났다. 나는 미니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막 말을 걸면서 어정쩡하게 서 있었는데 미니는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오자마자 쿵쾅거리면서 방 청소를 했다. 갑자기 청소기를 밀고 그래서 나도 쓰레기통을 비우러 나갔다 왔다. 근데 그 사이에 화장실로 들어가서는 문도 다 안 닫고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조차 않고 바닥에 물을 막 뿌리고 있었다. 나는 자기 위해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물 뿌리는 소리는 계속 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나? 늘상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지나쳤다가 문득 생각하면 이상한 거. 그냥 너무 당연히 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득 미니치고 머리가 너무 길다는 생각이 퍼뜩 드는 것이다.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일상적인 상황에 가장 황당한 의심은 쉽게 들지 않는 거. 귀신이다, 무섭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아니라 얘가 머리를 붙이고 왔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좀 큰 소리로 화장실에 들리라고 누운 채로 너 머리 했니? 라고 물었다. 그 순간 물소리가 또 끊겼고 아무 대답이 없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다시 일어나 마루로 나갔다. 근데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나가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내가 화장실 쪽에 있을 때 갑자기 쪽방문이 쾅 하면서 닫혔고 놀란 내가 그쪽으로 가서 보니 쪽방창에 둥그렇게 검은 물체가 올라와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사람 머리가 딱 코위까지 나와 있는 그 사람의 날 바라보던 그 눈빛.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 사람이 아까 그 매트리스 구멍으로 날 바라보던 그 사람이란 생각이 들면서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방 밖으로 뛰쳐나가 한달음에 남자층으로 뛰어 올라가서는 남친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들겼다. 남친이 나오고 남친 눈매가 나오고 나는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울면서 귀신이 방에 있다고 외치고 남친이랑 남친 눈매랑 함께 방에 와서는 화장실의 쪽방을 모두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쪽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남친은 그냥 내가 쭉 잔 거라고 말하면서 나를 안심시키고 달래주었다. 나는 그냥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이것저것 헷갈린 거라고 막 설명을 했다. 어쨌든 나는 무서움에 그날 죽어도 방에서 혼자 잘 수 없다고 했고 남친은 굳건히 밤새 내 옆을 지켜야 했다. 민니는 아침녘에야 들어왔다. 그래, 모든 게 다 꿈이었다고 해도 그렇다면 비어있는 쓰레기통은 뭘까? 내가 목류병이라도 걸린 걸까? 우리는 시험 기간에는 침대를 가리지 않는다. 저마다 자는 시간이 다르고 대부분 너무 졸릴 때 쪽잠을 자다 보니 마루는 불을 켜두고 자는 사람은 쪽방에 들어가서 자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나는 그다지 모범생은 아니었고 벼락치기 선수였기 때문에 다들 자러 들어간 시간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한 6시쯤 됐을 때 미니가 부시시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언니 아직 안 잤어? 응, 안 그래도 잠깐 자려고. 나 30분 있다가 알람 울려도 안 일어나면 깨워주라. 나는 그냥 잠깐 잘 요량이었기 때문에 쪽방에 안 들어가고 마루에 있는 침대 1층에 누웠다. 잠시 뒤 미니가 누워서 공부한다면서 2층에 올라가서 누웠다. 잠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게 꿈을 꿨는데 현실 그대로 나는 1층에 누워있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잘 움직여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거위에 완전히 눌린 건 아닌 왜 꿈에서 맘대로 안 되는 바로 그 느낌이었다. 그런 상태였는데 밖이 너무 환해서 이상했다. 그런데 창문 밖 발코니 난간에 사람 손이 걸쳐져 있었다. 그 손은 조금씩 움직이더니 사람이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익숙한 그 교복 여고생 그녀였다. 참 이젠 벽타기까지 가지가지했다. 그녀는 힘들게 다 올라오더니 창문 앞으로 바짝 다가와 유리에 바짝 붙어 서서 한 손으로 유리를 짚은 자세로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세음절의 말을 반복했다. 확실한 건 맨 앞 글자는 너였던 것 같다. 몇 번 그러더니 무슨 발작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유리를 짚은 손으로 유리를 박박 긁기 시작했다. 힘이 짜증이 나고 무서웠던 나는 용기를 내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 전체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한쪽 입술이 자꾸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머리가 빠른 속도로 자라 종아리까지 내려오고 입고 계신 교복도 어느새 검은 원피스로 바뀌고 여전히 세음절의 단어는 외치고 있는 듯한데 자꾸 아래로 처지는 한쪽 입술 때문에 더 기괴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변신을 완료하시더니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유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냥 내 자리 걸음으로 계속 유리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었다. 마치 유리가 없는 듯 계속 걷는 동작을 하는데 유리가 있으니 팔다리가 번갈아 유리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머리가 사방으로 뻗쳐 펄럭였다. 그 동작만으로도 모습이 너무 기괴했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광경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래도 아직 안 들어오고 계시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무렵 그녀는 어느새 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번쩍 떴다기보다는 갑자기 현실로 팍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언니, 무서운 꿈 꿨어? 라면서 미니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나는 안도감에 숨을 고르면서 응, 또 여고생이었어. 라고 하는데 문득 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위치와 손의 각도, 움직임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위치는 내 머리 정면 위쪽이었다. 미니의 손 각도는 양손으로 내 이마를 잡아서 위로 쓸어 올리는데 양손이 내 이마선에 사선으로 놓이는 방식이었다. 보통 사람이 침대 옆에서 다른 사람 이마를 쓸어준다면
한 손으로 이마선과 평행하게 한 상태에서 손을 옆으로 움직인다. 양손 대칭이 힘들다. 당연히 목소리도 옆에서 들려야 했다. 하지만 이건 양손으로 손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럼 미니가 내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는 것일까? 아니다. 일단 벽이 있어서 그건 힘들고 2층 침대 거꾸로 매달려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침대 길이를 생각할 때 2층 침대에 딱 발끝만 걸쳐야 가능한 자세였다. 생긴 건 분명히 미니였는데 표정이 너무 묘했다. 다른 곳은 다 무표정이고 그냥 입그만 웃고 있는 게 너무 이질적이었다. 나는 목이 아플 정도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미니는 사라지고 방에서 영아랑 은영이가 나왔다. 그러더니 언니 무서운 꿈 꿨냐고 하면서 안아줬다. 정말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녀들은 너무 차갑고 느낌이 무슨 파충류라도 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허리 아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 명에게 붙잡혀서 나는 이제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는 상태로 부들부들 떨 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고맙게도 알람이 울렸다. 나는 또다시 잠에서 깬 느낌을 느끼면서 핸드폰을 잡아서 알람을 끄려고 머리맡에 손을 가져갔다. 근데 그쪽 침대 구석에서 바닥 쪽에서 손이 턱 나오더니 내가 핸드폰을 치우고 난 그 자리를 마치 핸드폰을 찾는 듯 턱 하고 치는 것이었다. 마치 침대 아래 있는 사람이 팔을 들었다 그냥 털썩 놓는 것처럼. 힘없이 털썩하고는 살짝 매트리스에 탄력에 튕겨주고 또 털썩탁 털썩탁 그걸 반복하는 것이다. 그냥 침대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 모든 게 끝날까 싶어서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침대 밑으로 굴렀다.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서는 벌떡 일어났는데 방 안은 고요하고 미니가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가쁜 숨을 내쉬면서 미니한테 정말 무서운 꿈을 꿨다고 말했는데 그 녀석 너무 시험 공부에 집중했던 탓인지 정말 무심히 언니 또 그 여고생 만났어? 그 여고생은 우리 중에 언니만 좋아하나 보다. 라고 말하며 키득 웃었다. 그래서 침대를 그렇게 털썩털썩 친 거야. 난 알람 울려서 끄려고 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그날 더 이상 방에 있을 수 없어 후다닥 옷을 챙겨 입고 아래층 강의실로 가서 공부를 했다. 너무 졸려서 올라와 잠도 깰 겸 아까 써놓았던 글 밑에 여고생 그녀에 대해 몇 마디 첨언을 하겠다. 이 모든 것이 실화이다. 몇 가지 이상하게 생각할 부분들을 설명하겠다. 그 귀신 나오는 방에서 어떻게 계속 살았나? 아시다시피 여고생께서 매일 출몰하신 게 아니다. 한 학기 4달가량 사는 동안 빅이벤트 4번이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하면 진짜 귀신이 있는 듯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한 대부분 자다가 꿈꾼 듯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살았다. 그 후엔 어떻게 되었나? 우리는 다음 학기에 모두 함께 다른 방으로 옮겨갔고 그 방엔 다른 동기들 4명이 또 살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그 후에 그 방을 쓴 4명 중 1명이 여고생님의 타깃이 되었다고 한다. 여고생 그녀는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옆방에 다른 과아이들이 살고 있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2가지 있다. 한 가지는 지금 나의 룸메 중 1명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데 그 아이가 저쪽 벽과 붙어있는 벽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잔다. 정말 자다가 너무 심하게 경기하듯 비명을 지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머지 룸메와 내가 놀라서 깰 만큼 비명을 지르는데 본인은 왜 그랬는지 기억을 못한다. 두 번째는 내가 침대에 커튼을 싹 둘러놓아서 침대 안에서는 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다. 소리만 들을 뿐이다. 근데 분명히 사람이 있는 느낌을 계속 받아서 나와보면 아무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왠지 기분 나쁘다. 생김새가 다른 귀신이들을 다 여고생이라고 생각해버린 건 왠지 정말 그런 것 같아서이다. 또 그녀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 그때 룸메들이었던 민이나 은영이 영아는 이제 3학년이다. 이건 내가 그 방을 나온 이후 그 방에 살았던 써니의 이야기이다. 써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내가 재구생한 것이다. 써니는 나보다 4살이 어리지만 뭔가 6, 7년 전에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하는 아이다. 매우 원리원칙, 정에 이런 거 좋아하고 남 싫은 말도 잘하고 그러면서도 정이 많아서 잘 울고 상처도 잘 받고 그러는 아이였다. 사실 나는 그 이후에 여고생을 만난 적이 없다. 방이 바뀌어서 그랬나 보다. 그녀가 재주가 좀 출중해도 그 방 밖에서는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닐까 생각된다. 기숙사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그냥 좀 잠이 잘 안 오고 선잠이 든 상태에서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 강도가 자꾸 심해졌다고 한다. 그러더니 하루는 엎어져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침대가 푹 꺼진 느낌이 들더니
잠시 후 뒤에서 누군가 써니를 무서운 힘으로 찍어 누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불가항력적으로 몸이 뒤로 꺾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써니가 생각하기에 가능한 각도를 넘어섰다고 생각될 정도였다고 한다. 매일 얼마간 그런 시간이 지속되다가 잠이 들고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엔 매일 졸게 됐다. 그날은 점심시간에 공강이 겹쳐 약 3시간 정도가 비어있는 날이어서 룸메들이 점심을 먹으러 내려갈 때 그냥 낮잠을 자려고 혼자 방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 인형을 안고 똑바로 누워 잠을 청했는데 잠깐 잠이 들었다고 했다. 갑자기 누군가 침대 아래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마치 침대에서 손이 나와서 머리를 당기는 것처럼. 침대의 수직 방향으로 머리가 당겨졌다고 하면 이해하시기 편할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가슴 쪽이 위로 들리고 머리는 뒤로 꺾이는 그런 매우 어려운 자세로 한동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머리와 거의 동등한 위치 맞은편 벽에 누워있는 캐비넷이 덜컹하면서 열렸다고 한다. 그 어스른 불빛에서 목이 뒤로 꺾인 채로 곁 눈질로 보는 가운데 캐비넷 안에 다른 옷은 다 없고 무언가 교복 같은 옷이 정면으로 걸려있는 게 정확하게 보였다고 한다. 원래 옷들은 측면이 보이게 걸리는 게 정상인데 정면을 바라보며 걸려있는 교복을 보고도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했다고 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룸메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정말 필사적으로 소리를 내보려고 애를 쓰는데 당연히 목소리는 안 나왔다고 한다. 한참을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고 떠들더니 이나가 들어와서 우리 써니 진짜 곤히 잔다. 어떻게 깨워?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었다. 써니는 목이 꺾인 자세로 있는데 곤히 잔다니. 그리고 분명히 눈을 뜨고 이나를 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이나의 얼굴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입만 너무 선명히 보였다고 한다. 이상스럽게 웃는 얼굴 정면 5cm까지 얼굴을 들이대더니 써니야 일어나 수업 들어가야지 라고 했다고 한다. 그때 한 명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서 써니 안 일어났어? 라고 말했고 써니는 그때 모든 상황에서 풀려나서 옆에 있던 이나한테 신경질을 부렸다고 한다. 왜 그렇게 사람 소름 끼치게 깨우느냐고 그랬더니 이나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하는 것이었다. 이나가 방에 들어왔던 건 맞다. 하지만 이나는 방에 들어와서 열려있는 써니의 캐비넷을 닫고 자신의 캐비넷을 열어 걸치롯을 꺼내들면서 우리 써니 너무 곤하게 잔다. 어떻게 깨워? 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리고 써니 곁으로 다가가면서 써니야 일어나 수업 들으러 가야지 라고 말을 한 것이었다. 그랬더니 써니가 조금만 더 잘게. 그냥 두고 가. 나 수업 안 들어도 돼. 라고 말을 해서 한 번 더 깨워볼 요량으로 옆에 앉았는데 그때 다른 룸메가 들어온 것이었다. 모든 건 써니의 악몽이었을까? 그 뒤로 써니는 마루에서 잔다고 했다. 근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녀는 그 방 안에서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진 않는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써니가 말했다는 조금만 더 잘 깨이다. 다른 건 다 써니가 만들어낸 꿈이라고 해도 그런 악몽을 꾸는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참 써니가 무서워지려고 한다. 내가 그랬듯이 써니도 가위에 잘 눌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수준의 소소한 가위 눌림에 가끔 시달렸을 뿐 별일 없이 잘 지냈다고 한다. 나머지 2번의 사건은 모두 학기가 끝날 무렵에 일어났다고 한다. 1학년 때는 매주 월요일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딱히 시험 기간이랄 것이 없었다. 그냥 월요일에 시험 끝나면 뽀지게 놀거나 자고 화요일을 그냥 밍숭맹숭 보내거나 해부 실습을 하고 수요일엔 목요일에 있을 쪽지 시험을 준비하고 금요일부턴 다시 정규 시험 공부를 하고 늘 그렇게 살았다. 시험이 3개 정도 남은 금요일이었다. 써니도 내가 그랬듯 다른 아이들이 모두 쪽방에서 잘 때 마루에서 혼자 잠을 잤다고 한다. 주말이 되면 늘 그렇듯 아침녘이 다 돼서 잠자리에 들어서 너무 졸렸기 때문에 그냥 눕자마자 잠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꿈에 자신이 어두운 쪽방 안에 혼자 서 있는데 교복이 보이던 그 캐비넷만 선명히 보였다고 한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모르고 그 캐비넷에 다가가 문을 벌컥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옆 캐비넷을 열고 그러다 마루에 나와서 나머지 2개의 캐비넷을 여는데 마지막 캐비넷을 막 열려는 순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캐비넷 문을 마구 두드렸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시끄럽게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해졌다. 잠시 놀라 뒤로 물러섰던 써니는 그냥 또 역시 왜인지 모를 힘에 이끌려 그 캐비넷을 열었고 그 안에 웬 여자가 교복을 입고 목을 맨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두 눈을 매우 크게 뜨고 자신을 보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순간 교복을 입은 여자가 약간 앞으로 쏠리듯이 쓰러지고 목은 줄에 연결되어 거기에 의지해 서 있는 상태인 것이다. 발은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었다. 보통은 그런 상태라면 몸이 축 처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부분은 물리학적으로 정상이나 유독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너무 소름이 끼쳤다고 했다. 너무 놀란 상태로 잠에서 깼는데 잠자리에 누운 지 딱 30분 정도가 지난 상태였다. 물을 떠다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는데 꿈속에서 다시 쪽방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캐비넷을 열고 그 여자와 마주하고 놀래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면 캐비넷을 열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룸메들이 점심을 시켜 먹자고 깨웠다고 했다. 점심을 먹고 책상에 두어 시간 정도 앉아서 졸다가 룸메들이 모두 공부한다고 마루에 나와 있을 때 조금 더 자야겠다는 생각에 침대에 누웠다고 한다. 늘 그랬듯이 엎드려 누웠는데 모든 장면은 그대로인데 꿈속에 그 캐비넷이 그냥 스르르 열렸다고 한다. 그러더니 자신이 캐비넷을 열었던 때처럼 그 여자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매달린 상태 그대로 자신을 바라봤다고 했다.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건 당연한 것이었다. 방 구조를 설명하자면 침대는 벽 모서리에 누워있고 써니는 발과 등을 벽 쪽에 두고 누워있다. 책상은 방의 양쪽으로 2개씩 벽을 보고 누워있고 캐비넷은 그 책상들 옆자리에 누워있었다. 따라서 룸메 2명은 캐비넷을 등지고 있고 룸메 중 1명은 캐비넷 옆에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구조였다. 써니는 룸메들이 공부하는 모습과 캐비넷에서 그 여자가 나온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써니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움찔거리더니 갑자기 싸늘하게 웃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에 있는 줄을 풀려고 발버둥을 쳤다. 발이 나오고 캐비넷이 덜컹거리고 자신을 향해서 오려는 듯 버둥거리는 여자를 보면서 써니는 룸메들을 부르려고 애를 써봤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근데 그때 룸메 중 1명이 등 뒤에 앉은 다른 룸메를 불러서 말을 걸었다. 근데 그 애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잘 안 들렸는지 부르려더 내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애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모든 행동을 멈추더니 언제 목에 줄이 걸려 있었냐는 듯 써니에게 다가와서 써니의 얼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쟤네들 나갈 건가 봐. 그 말을 들은 써니는 정말 미칠 듯한 공포에 정말 미친 듯이 발버둥을 쳤다. 그랬더니 옆에서 공부하던 이나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면서 깨워줬다고 한다. 다행히 써니의 공포는 거기서 끝난다. 사실 여고생과의 멋진 체험 가운데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다. 할아버지는 훨씬 뒤에 내가 첫 번째 1학년을 끝마친 후 성적이 나온 다음에 나타나셨다. 그때 유급이 결정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허덕일 때였어다. 내가 원래 전공이 생명공학이었고 석사 3학기를 마친 상태에서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공을 바꾸는 과정에서 피폐해진 마음 탓인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고생을 한지는 이미 오래였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전공도 한순간에 그만두게 되었던 사람이 그깟 1년 늦어지는 게 그렇게 큰일일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도 그때는 스스로 한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무조건 그냥 무슨 정신수련을 하는 곳에 찾아갔다. 그리고 이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근 2주일을 거기서 살다시피 했다.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뉘우치고 비는 과정이 있었다. 사실 그때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려 편안한 상태였다. 그렇게 컨트롤할 수 없던 감정 상태도 거짓말처럼 괜찮아진 상태였고 그곳 분들이 너무 열심히 잘한다고 하도 칭찬을 해주셔서 나도 모르게 더 이상은 잘못을 빌 게 없다라는 자만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 지도해주시는 분들한테 물었다. 저는 더 이상 생각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아무 생각 없이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있어 보라고 했다. 그날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까데바 할아버지가 정말 눈앞에 떡하니 떠올랐다. 정말 누워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그 표정 그대로였다. 우리가 처음에 머리를 밀어드렸을 때 살짝 난 상처까지 그대로 내 앞에 눈 감은 채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좀처럼 무얼하든 사라지지 않으셨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졌다. 물론 밥은 더 이상 먹지 못했다. 그날 하루 종일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날 정말 밤새도록 잘못했다고 빌었다.
그렇게 소중한 자신의 육신을 공부하라고 주셨는데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셨을 분이 그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기회를 주신 것인데 내가 그 감사함을 모르고 그냥 내 감상에 빠져 모든 걸 등한시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정말 뼈아팠다. 그리고 내가 대충대충 공부하고 훗날 정말 의사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거란 사실도 왜 바보같이 그때 알았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가장 나태해지는 순간이면 늘 그분 얼굴이 떠오른다. 후에 해부를 한 번 더 했지만 이상하게 그분보다도 첫 번째 뵈었던 할아버지 얼굴이 늘 선명한 것이 어쨌든 나에게 너무나 감사한 분이다. 어떻게 보면 그분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얻어 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평생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에 내 모든 걸 걸고 가고 있는 걸 보면 나는 그분이 나에게 그 빌미를 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